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탐욕 더하기 종목 더하기 차트 분석은 결국은 대규모 투자 손실과 깡통 계좌로 이어진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제가 경험한 것을 하나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1투자신탁 투자분석팀장 업무를 시작한 지는 7월 1일입니다. 1998년 7월 1일. 그때 IMF 직후니까 완전 공포 그 자체였어요. 애널리스트도 한국 경제 끝났다. 펀드 매니저도 한국 경제 끝났다. 이코노미스트도 한국 경제 끝났다. 경제신문은 도배가 한국이 이제는 단군 이래 최대 위기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뽑을 무렵이었어요. 그런데 첫날 제가 출근하자마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강의를 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기회다. 근거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기회라고 했을 때는 근거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근거를 이 우리 그림에서 있는 이 환율에서 원인을 찾았어요. 그 당시에도 한국은 산업구조가 수출 지향적 산업구조였어요. 그런데 이제 환율이 외환위기 직전에 900달러 이하에서 900달러 안팎입니다. 그런데 제가 내려갈 무렵에는 1,500원에서 1,700원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한 100% 내지 80% 올란 상태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때는 4메가디램 반도체를 수출해서 요새는 기가디램을 수출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반도체 초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하나 4메가디램을 팔면 예를 들어서 1달러로 가정을 합시다. 그럼 900원 받을 때도 어느 정도 이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500원이 되면 이거는 엄청난 이익이죠. 그럼 조금 할인을 해주면 10%만 할인을 해주면 두 개 팔리지요. 그렇죠. 두 개 팔리는 게 아니라 세 개, 네 개 팔리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횡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그러니까 제가 환율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는 엄청난 기회다. 또 외환위기가 왜 왔어요? 외환 보유고 부족 때문에 외환위기가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환율이 도와주니까 수출이 잘 되면 삼성전자 수출액이 팍팍 쌓이잖아요.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거 가만두고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행제를 하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도 뛰어들게 돼 있다는 거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율이 1,500-600원 하니 만약에 1,000원만 가면 또 50% 남아요. 환차익이. 그러니까 환차익도 50% 남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투자해가지고 또 한 100% 남고 그냥 1, 2년 동안에 150%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이 기회다 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하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그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마 국내 투자 분석 팀장 중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그 무렵에 혼자만일 거예요. 처음도 아니고 주가지수 1,000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를 거의 혼자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대부분은 많이 올라가 봐야 500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데 제가 두 배를 제시했거든요. 근데 실제 두 배로 갔어요.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래가 2000년 이제 무렵에 1999년 말부터죠. 그때 이제 닷컴 시장 붕괴되고 닷컴 말만 붙으면 국내에서 엄청난 인기죠. 지난해 우리나라 NFT라 또는
메타버스 관련 주식하고 얼추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포유 한율연구소 활동하기 이전에 그 815머니에서 그 새로운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게 그 액면가 500원짜리가 거의 200만원까지 갔었거든요. 20만원인가 모르겠는데 여하튼 200만원 택 정도 돼요.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럴 정도가 되니까 이제 뭐 너도나도 저 닷컴에 뛰어들었죠. 그게 이제 탐욕의 가장 이제 대표지요.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이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닷컴만 붙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무렵에 아마 동부증권에 제가 강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그 무렵에 어떤 그 분이 질문을 한 기억이 나는데 새로운 기술을 청와대에서 관리한다는데 맞느냐라는 질문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청와대가 그렇게 할 일이 없냐, 개별 주식 종목이나 관리하고 앉았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당장 팔으라고 그 얘기를 한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이 탐욕과 종목이죠. 이 종목이 그다가 차트 분석이죠. 이것이 결합해가지고 그때 팔지 못한 사람은 새로운 기술이 1년 만에 얼마까지 내려갈게요? 그러니까 8천원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95%가 날라간 거죠. 근데 그 신용 썼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용을 안 썼더라도 은행에 빌린 돈이라면 완전 배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 더하기 종목과 차트 분석은 페가망킨이라는 대표적인 사례가 2000년 초반이죠. 그러니까 2000년이죠. 그만큼 이제 탐욕이 무서운 거고 종목도 알지도 못하면서 닷컴이 난 이름이 붙거나 아니면 2021년 기준으로 하면 메타버스 내지는 NFT 관련 이름만 붙어버리면 올라가는 그런 현상하고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차트를 가지고 나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현혹시킵니다. 그렇거든요. 차트를 보면.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됐나요? 대부분이 50 내지 70% 당했죠. 더군다나 신용을 썼거나 은행에서 빌린 돈이라면 그러면 이제 빚만 남은 거죠. 그게 이제 아까 탐욕 더하기 종목 더하기 차트 분석은 대규모 투자 소실이라는 거죠. 또 앞에서 제가 왜 앞에 환율 얘기를 했나 하면 이게 우리 그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 중에 조금 전에는 환율을 가지고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면 금리도 있고 원자재도 있고 실물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또 망하는, 쉽게 하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논리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트분석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론적으로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데 굳이 그 오르면 오른다는 지표고 내리면 내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지표인 차트를 가지고 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거도 없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 분석을 하지 않는 이유도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것만 알면 차트 없이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고 차트 없이도 언제 팔아야 되고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1997년, 8년이네요. 8년 얘기하고 2000년 얘기했는데 두 분 다 적중했거든요. 그리고 2000년 그 초 정도로 기억됩니다. 99년 말 정도. 그때 돈이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주식형 투자 펀드에. 그러니까 하루에 지금 돈으로 하면 거의 1조씩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개념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50될 무렵에 1000에서 50으로 올라가는 그 무렵인데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들한테 이제 사지 마라고 한 거예요. 근데 돈이 들어오는 거죠. 사지 마라고 했는데. 근데 한 이틀 안 사니까 대표가 애널리스트를 불러가지고 그 투자자들은 사 달라는데 너가
그럼 사주지 않으면 그 원망을 어떻게 들을 거냐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틀 동안은 버텼는데 안 사고,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대표 얘기를 듣고 그 펀드 매니저는 매수를 해보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주가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탐욕과 종목 차트 분석이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 분석이 또 위험한 거죠. 종목도 그러니까 뭐 1050이 끝인데 1000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꼭지잖아요. 그때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또 탐욕의 절정기예요. 신용도 쓰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주식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주가가 또 얼마까지 내려냈냐 하면요, 또 한 600대까지 내립니다. 그러니까 또 40% 날아가는 거죠. 닷컴 버블 시기죠.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붕괴되니까 한 2, 3년간 고생한 거죠. 근데 문제는 부도난 기업이 많거든요. 닷컴 기업 중에. 아마 메타버스나 NFT 관련 주식 중에서도 아마 한 3년 지나면 부도나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환경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탐욕은 레버리지를 사용합니다. 차입을 하거나 신용을 쓰거나 또 아니면 뭐 레버리지 상품 있잖아요. ETF 상품을 이용하거나 그것만 있으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타이밍이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매수로 들어갑니다. 앞에서 제가 주가 저기서 1050이 끝인데 1000 할 때 돈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아줌마들까지 그 뛰어듭니다. 그것도 평소에 주식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아줌마들까지. 그러니까 돈 들어올 돈은 다 들어오는 거죠. 추가적으로 돈이 이제 들어올 데가 없어요. 시중에 있는 돈 다 들어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이제 시기가 되면 끝인데, 탐욕이 많은 사람은 그때 신용 쓰고 또 돈 빌리고 레버리지까지 사용해 가지고 또 타이밍도 생각 안 하고 매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탐욕이 이제 가장 큰 그 폐가망실의 근본 원인이다. 그 다음에 탐욕은 빈번한 매매를 유발합니다. 여기서 해도 10% 남고 저기서 해도 10% 남고, 그래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원래 그냥 가지고 있는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오히려 안전해요. 근데 빈번한 매매를 하니까 다른 종목은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근데 좀 올란 주식을 사다 보면 그게 차트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대로 있었으면 안 당할 걸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보다 빨리 무너져 버린 거죠, 지난해. 그 다음에 탐욕은 추격 매수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 매수한다라는 거죠.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탐욕은 보유현금 모두를 투자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일시적으로 성공해도 언젠가는 실패한다는 얘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5번입니다. 시장과 종목은 절대 분리될 수 없어요. 일부 애널리스트 중에서는 종목만 잘 고르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이 적지 않아요. 근데 그 테슬라, 엔비디아 다 지금 35%씩 내렸잖아요. 국내 주식 중에서도 70% 내린 주식이 있고 미국도 50 내지 70% 내린 주식 고점 대비. 그러니까 시장과 종목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 그런데 애널리스트들은 종목은 잘 고르면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 그림을 보면 아무리 종목을 잘 골라도 실물 경제가 무너지거나 외환시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국제경제에 문제가 생기거나 원자재 시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시장금리에 문제가 생기면 그 확률은 상당히 높거든요. 예? 하나는 확률이 낮다 하더라도 이 6개 중에 하나가 생길 확률은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종목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시장을 결정하는 것은 거시경제 지표입니다. 성장률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시장금리라든지 소비자 물가 등이죠. 이런 거시경제 지표를 무시한 종목 투자는 실패 확률 90% 이상이죠. 2000년에도 그랬고 2008년에도 그랬고 2021년에도 그랬다는 거죠. 금리가 상승하니까 코스닥이나 나스닥이 무너지는 거죠. 또 금리는 왜 상승했나요? 물가가 상승하니까 그 금리가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하고 관련되어 있고 원자재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물을 모르고는 또 원자재를 모르고는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모르는 애널리스트는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데 앞으로도 꼭 반드시 여러분이 이것만은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포유 환율 연구소에 있는 거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널리스트를 믿는 채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이 6개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언젠가는 실패해요. 그거 반드시 알고 그분의 능력을 확인하고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종목은 시간의 문제일지 반드시 필패한다. 이 또한 중요한 팩터입니다. 왜냐하면 영업 실적은 중력의 구심점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실물 경제, 금융시장 다 물리법칙이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영업 실적은 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거나 영업 실적이 있더라도 그 당시 주가와 너무 지나치게 괴리되어 버리면 테슬라와 엔비디아처럼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메타도 마찬가지고요. 적자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종목은 투자는 반드시 실패한다. 거기다가 차트까지 이용한다면 그는 실패할 확률 거의 99%다. 그 다음에 차트 분석은 고점 매수, 저점 바닥 매도에 이정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에서는 탐욕과 결합되어 가지고 위기를 초래하고, 저점에서는 공포와 결합되어 가지고 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이 대부분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우선 탐욕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탐욕을 벗어나려면 간단해요. 공부하면 간단합니다. 주식시장, 채권시장, 실물경제, 원자재시장, 환율, 국제경제, 세계경제, 이것의 상호작용관계만 안다면 탐욕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포유환율연구소가 지난해에 나스닥 고점 또는 엔비디아, 테슬라 고점에서 매도 의견을 낸 이유이기도 하죠. 물론 다른 국내 주식도 매도 의견 많이 냈죠. 그 다음에 직접적인 매도 의견은 아니지만 메타버스 관련 주식, 그 다음에 NFT 관련 주식 경고합니다. 바로 이 포유환율연구소에 있는 이 그림의 상호작용 관계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폐에 대해서 근본이 제도 화폐가 아닌 종이 화폐 시대의 화폐의 역할과 기능, 또 화폐의 시장 간 이동,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돈이 시장 간에 이동하면 에너지 분산이 일어나고 또 물리법칙이 작용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종목 중심에 공부를 해가 내가 많이 공부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애널리스트죠. 근데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10개를 알아야 애널리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 10개 중에 1개를 공부해가지고 안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널리스트 99%는 장님이다. 왜 장님의 얘기를 듣고 투자를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본인들이 믿는 애널리스트가 있다면 항상 이런 것을 질문해 봐요. 포유환율연구소에 있는 주식 애널리스트라 하면 뭐 원자료를 질문을 해보고 제대로 아는지, 또 실물 경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보고, 채권시장 금리에 대해서도 질문해보고, 뭐 회사채 금리와 주식시장 관계를 좀 설명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질문해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실력이 금보로 나버리거든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질문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도 좀 부족하니까 애널리스트한테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공부를 하고 나면. 그래서 우리 그 홈페이지 그림에 있는 그 이 6개 상호작용 관계를 모르는 애널리스트는 대단히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사람이라고 판단해도 뭐 과언은 아니에요. 아마 확률은 90% 이상의 확률로 맞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차트 분석 투자 기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